우선 변호사 일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소송하는 변호사, 자문하는 변호사로 크게 나누어지고 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내 변호사 나누어질 것 같아요. 근데 사내 변호사는 자문 변호사 범주에도 포함될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이제 소송을 나가는 변호사, 아닌 변호사 이렇게 크게 나눠질 것 같은데, 우선은 소송을 나가는 게 사람이어야 된다면 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계속 있겠죠? 근데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 소장을 쓰는 것, 이거는 꼭 변호사가 해야 될까라는 관점이 생겨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송문을 준비할 때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소송할 때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걸까요? 문서의 틀일까요? 문서의 기본적인 내용 같은 거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같은 뭐 육하 원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민사소송이다. 그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크게 나눠져요. 청구 취지는 내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그 문구에, 예를 들면 노창호는 한서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게 청구 취지라면, 청구 원인은 뭐냐면은 한서희가 노창호에게 100만 원을 구워주었으니 노창호는 한서희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청구 취지는 원하는 그 목적사항 요청하는 거. 뭐 여기서 나가달라, 돈을 달라,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 라는 뭐 확인 의미나, 뭐 아니면 너의 선임 절차는 무효다 라는 선언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밑에 청구 원인은 이유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되는 걸 이제 법률적인 근거랑 사실관계랑 다 같이 나열하면 청구 원인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선은 소장, 민사소송에서의 기본적인 양식이고, 소장이 있으면 답변서가 있겠죠. 상대방은 그러면 노창호님이 내 소장을 받았으면 나는 한서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또는 나는 한서희에게 돈을 이미 갚았다. 따라서 나는 돈을 1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을 할 거잖아요. 이게 답변서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소장 답변서가 오고 가면 준비서면이라고 해서 변론 기일 전에 이제 변론 기일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의 준비서면들. 뭐 서로 이제 주장이 있고 방어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호간에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서면화해서 주고받는 절차가 계속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기일이 되면 이제 판사님이 변론 종결이라고 해서 이 절차를 끝낸다라고 하고, 이제 이미 제출된 증거 자료와 주장 내용을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시게 되는, 이게 일련의 민사소송의 절차거든요. 1심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형식에 맞춰서 문서를 계속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틀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AI가 뭐 이 틀을 학습을 하고 사실관계가 적혀있는 문서를 입력을 하면 틀에 맞춰서 쫙 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소송문이라는 거에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있나요? 아니면 정말 사무적인 내용만 딱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사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감정적인 것들이라는 건 뭐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혀서 내가 큰 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건가요? 이런 일로 인해서 뭐 저뿐만이 아닌 뭐 가족들이 같이 뭐 이랬다던가, 그래서 뭐 꼭 이 부분을 뭐 고려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나 이런 거에는 감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이 손해배상 감액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A라는 사람이 뭐 자동차 폭파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 그 사고 과정에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차를 너무 뜨거운데 오래 세워뒀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어떤 잘못된 결함 같은 게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뭐 너무 어렵네요.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A가 B를 때렸는데, B를 때린 데는 B가 사전에 A에게 A를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학대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럼 A가 B를 때려서 B가 뭐 신체 상해도 입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도 받고, 이제 그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B가 A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례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B를 때렸고 B가 A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위자료하고 치료비하고 뭐 이런 거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 사실관계를 막 단순하게 보면 B가 A한테 맞았으니까 돈을 받는 게 맞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A를 정서적으로 괴롭혀왔어요. A는 이제 누적된 뭐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면 B의 기여가 있죠. 이럴 때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겠죠. B의 이제 행위가
있었으니까 뭐 80% 감액 뭐 이런 식의 판결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정서적인 부분이지만 이 비의 행위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냐는 문제는 산술화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기존 사례를 비추어서 분석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산술화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나중에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A가 B로부터 괴롭힌 강도를 10으로 레벨 1부터 10까지 측정하고 기간을 1부터 10년까지를 해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손해배상 금액 감액 산식도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건 이제 지금은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판결문 만들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뭐 규칙 같은 걸 통해서 로직화 시켜야 되겠지만 판결을 쓸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변호사로서 소장을 쓰거나 답변서를 쓸 때도 상대방이 이런 걸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가중치 몇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거는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주는 항목으로 만들면은 사실 AI가 못 넣을 건 아니잖아요. 포맷이 있어요. 사실관계에다가 뭐 추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채팅이 뜰 수 있잖아요. 챗봇이. 그러면 나는 B에게 괴롭힘을 B로부터 10년 이상 당해왔음. 그러면 이제 소장 답변서 같은 걸 작성할 때 뭐 AI가 B가 A에게 아주 1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뭐 손해를 가했고, 뭐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기 때문에 B의 손해배상 감액 사유가 있음. 이렇게 딱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정형적으로 딱 되어 있는 툴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 문서 같은 경우는 AI가 대체하기 되게 쉬운 분야일 수 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 소가가 1억 원 미만인 사건 같은 경우는 나홀로 소송이라고 해서 변호사 없이 가능하거든요. 이럴 때는 AI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막 적극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해외 사례 예전에 제가 인공지능 판사 얘기해드릴 때도 소액 사건은 그렇게 전자소송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물론 큰 금액의 사건은 아니지만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나둘씩 하다 보면 변호사 없이 소송이 되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변호사 없는 소송을 막 하자는 사람들의 논리도 주장도 생겨나겠죠. 실제로 그럼 한국에서도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꽤 있는 편인 건가요? 꽤 많을 거예요. 소액 심판 사건이라고 해서 소액 사건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꺼준 경우 많잖아요. 근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증을 써준 걸 들고 가서 네가 나한테 2,000만 원 가져가고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런 걸 소액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는 이제 상대방이 뭐 돈을 빌려서 사라지면 행방불명 되면 사실 소송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그런 경우 때문인 거지 사실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고 실제로도 건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막 준비를 해오진 않고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버드 로 스쿨에서 나온 뭐 문건 뭐 그런 이제 자료들도 있고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가 비슷해요. 이제 그럼 챗GPT가 나와서 앞으로 이제 법률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변호사의 역할이 변화될 거냐, 뭐 이런 거죠.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문서 작성이고 뭐 이메일 작성, 법률 뭐 리서치, 정리 이런 것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업무들을 계속해서 사람이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문서 작성도 해주잖아요. 얘가 생성형 AI는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넣으면 문서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뭐 요런 내용을 담은 리서치 페이퍼를 써줘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죠. 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결과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짜가 맞게끔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앞으로 이걸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어떻게 변화될지. 다만 이제 한계점은 아까 말한 대로 뭐 고객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는 이 변호사 업무에서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이런 게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 그림도 되게 그런 부분이 예민한 게, 어쨌든 그걸 학습해온 게 다른 사람의 그림체를 베껴서 학습을 한 건데, 그쵸.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상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위를 넓게 쓰려면은 그런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오픈소스를 통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해야 되겠죠. 유료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노출된 사람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다거나 이래야지 나중에 법률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뭐 아주 고도화돼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자기가 이제 너무나 많이 믹스하면 사실 그 한 개의 그림으로부터의 모방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사실 저작권 침해라는 거는 사실 유사도가 어느 정도이냐가 핵심인 건데, 유사도를 자꾸 낮추는 거죠. 여러 개를 이제 혼합시킴으로써 더 섞어서 그냥 네. 몰라버리게.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제 생각엔 그림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유한 문장체라는 게 있어서 그 문장체를 가져오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AI가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죄가 인정될 수 있나. AI가 만든 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는 아무튼 그런 문제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AI가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글이 어차피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글을 모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 직접 쓴단 말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유사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된 건데, 그것 역시도 결국 우리가 표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윤리 준칙이 있잖아요. 그럼 AI 역시도 어떤 기본적으로 모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윤리 준칙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생성물에 있어서 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